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샤르의 군사연구소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얼굴은 왜 그러신가요? 예. 제가 전체적으로 몸이 좀 만신창인데 얼굴에 뭐가 좀 크게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뭐, 싸우다 그런 건 아니고요. 싸우다 그러면 누구한테 맞았겠죠, 제가. 갑자기 왜 민감한 사드에 대한 얘기를? 네, 말씀하셨다시피 사드는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좀 피하고 있었어요. 근데 2016년 7월 8일에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최종 결정한 후에 한중 관계가 아주 파국을 맞았죠. 그리고 중국 정부는 한한령을 발동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드라는 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무기체계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북한이 무려 18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고요. 그리고 조만간 핵실험을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및 핵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무기체계인지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부담을 감수하고 영상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리거니와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혀 정치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들께 전달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도대체 사드가 뭔가요? 이 사드란 것은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총괄하는 이제 MDA라고 있어요. 이 MDA가 뭐라고 사드에 대해서 얘기했냐? 사드는 사거리 50에서 3,000km, 즉 IRBM, 그러니까 중거리 탄도탄이죠. 중거리 탄도 미사일, 이 IRBM 이하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도록 개발된 무기 체계라고 정의를 합니다. 한마디로 그렇다면 이 사드가 뭐의 준말이냐면은 종말 단계 고고도 지역 방어, 즉 터미널 하이 알티튜드 에어리어 디펜스의 이제 머리 글자만 따서 명칭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탄도미사일의 비행 과정은요, 상승 단계인 부스터 단계, 그 다음에 궤도의 정점을 경유하는 중간 단계, 그리고 표적에 진입하는 재진입 단계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사드는 이 가운데서요, 재진입 단계에서 고고도의 표적을 요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터미널 페이즈, 즉 종말 단계에서 요격은요, 다시 공기 밀도의 차이에 따라서 보통 3단계로 나뉘어요. 0에서 40km 정도, 그 다음에 40에서 80km 정도, 그 다음에 80km에서 100km 정도, 이렇게 대충 3단계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0에서 40km 영역은요, 공기 밀도가 너무 높아서 요격체 운용이 까다로워요. 한마디로 이제 요격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요격할 미사일을 날리면 이거를 이제 제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공기 밀도가 높기 때문에. 더구나 재진입한 탄도미사일의 궤적이 이 구간에서는 급격히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격 구간으로서는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0에서 40km를 위해서 팩3, 그러니까 패트리어트 팩3 같은 단거리 미사일 방어용 무기체계가 배치되고 있지만 보호 가능 범위는 좀 제한적이에요. 반면에 40에서 80km 고도는요, 공기의 밀도가 해수면에 비해서 300분의 1에서 7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궤도를 향하는 로켓이나 탄도미사일을 제외한 비행체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죠. 즉 환경적 방해 요소가 40km 이하의 고도에 비해서 극히 적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요격의 효율도 상승되겠죠. 따라서요, 탄도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요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40km 이상의 공기가 희박한 영역에서 요격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육군의 사드나 미 해군의 SM-3 같은 미사일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무기체계입니다. 다만 공기가 희박한 고고도에서는요, 극초음속으로 돌입하는 탄도미사일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임무에 특화된 구성을 채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드하고 SM-3는요, 항공기 요격 기능 등을 완전히 배제한 순수한 탄도미사일 요격 전용 미사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네. 사드의 핵심 체계에는 뭐가 있나요? 당연히 이제 핵심 체계는 미사일과 레이더예요. 뭐 여러 가지 또 부수적인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좀 제껴두고요. 이 두 가지만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미사일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이 사드 미사일은요,
최단 시간 내에 요격체, 보통 이 요격체를 킬 비어킬이라고 하는데 이 요격체를 요격 고도까지 상승시키는 것만을 전제로 설계된 탄도미사일 요격 전용 무기체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항공기 요격 능력 등은 처음부터 일절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드 미사일은 전장 6.17km, 직경 0.37m, 가장 두꺼운 부분이 한 37cm 정도 돼요. 그리고 발사 중량은 한 900kg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의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비행 성능에 비하면 상당히 작고 가벼운 편이죠. 가급적 신속하게 40km 이상의 고도로 상승하기 위해서요, HTPB라는 연료를 사용합니다. 이 HTPB라는 게 뭐냐? 하이드록시 터미네이티드 폴리부타디엔이라는 이 연료인데 한마디로 고성능 복합 고체 추진 연료입니다. 그래서 이 연료를 탑재한 부스터를 1단 로켓에 채택하고 있죠. 이 모터 자체는요, 초속 3000km 이상의 속도로 가속할 수 있는 초고성능의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걸 탑재한 사드 미사일도요, 최대 마하 8.2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한 마하 7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드의 요격 고도인 40km 이상 150km 이하 영역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기가 극히 희박하다고요. 그런데 이 공기가 희박한 이곳에서도 이 재도립한 이 탄두는 그 극초음속으로 이제 돌입하면서 굉장히 엄청난 마찰열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게 1000도에서 2000도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주 엄청나게 큰 적외선 신호를 방출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고고도에서는요, 이 적외선 탐지 수단으로도 아주 먼 거리에서 재도립 중인 탄도 미사일을 굉장히 정확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드는요, 정밀한 적외선 센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사드의 적외선 센서는요, 640 곱하기 512 해상도의 투 컬러 중적외선하고 원 컬러 원 적외선을 복합한, 그러니까 두 가지 대역 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BAE 시스템에서 개발한 시커인데요. 고고도에서 자체적으로 수백 킬로미터 거리에서 고열원, 즉 이 아주 엄청난 열을 내는 이 표적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극히 민감한 시커를 외부 마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요, 시커와 관측장에 위치한 탄두부는요, 이 슈라우드라는 것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고도에서 이 슈라우드를 분리한 후에 사파이어 유리로 제작된 관측창을 통해 재도립 중인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사파이어 유리로 제작된 이 관측창은요, 어떻게 추적을 하거나, 일단 이 7개의 아주 순수한 그리고 아주 잘 연마된 사파이어 결점 유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곳곳에 배치하게 되죠.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총 6개의 스러스터를 통해서 요격체의 자세와 진행 경로를요, 직격 코스로 정밀하게 제어합니다. 공기가 희박한 곳이니까 이제 뭐 날개로선 제어를 못하니까 이제 스러스트로 제어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요격체는 별도의 탄두가 탑재되어 있지는 않아요, 사실. 그런데요, 극초음속으로 재진입 중인 탄도 미사일과 역시 극초음속으로 상승한 요격체의 충돌은요, 동등한 중량의 TNT 폭발 이상의 에너지를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표적에 직격한다면 탄도 미사일을 파괴하는데 충분한 위력을 가지고 있죠. 또 하나, 요격 고도가 매우 높은 만큼 상대적으로 지상의 피해를 억제하는 데도 유리합니다. 이 사드 미사일은요, 사거리를 늘리기 위한 요소는 없지만 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마하 7 이상으로 상승률이 높은 데다가 비행 시간 대부분을 공기 저항이 적은 40km 이상의 고도에서 보내는 만큼 순수 비행 거리는 매우 긴 편입니다. 그래서요, 요격 범위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대상으로는 200km 이상, 그리고 요격 고도는 150km 정도 되죠. 근데 사실 사드는 미사일보다 레이더에 더 관심이 가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탄도 미사일을 탐지 포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레이시온사에서 만들었어요. 이 사드 미사일 레이더는 이 ANTPY-2라는 레이더인데, 이 사드의 핵심 체계입니다. 이 레이더는요, 대형의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예요. 그래서 항공기 수송물 전제로 개발된 레이더 가운데 가장 크고 출력이 강한 레이더입니다. 이 사드의 T-5-2 레이더는요, 개구 면적이 9.2 제곱미터예요.
그리고 여기에 무려 25,334개의 X밴드 대역 소자가 직접 되어 있습니다. 출력은 1.3MW급이죠. 이걸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능동 배열 위상 레이더의 대명사가 이제 이지스함의 스파이원 레이더잖아요. 근데 이 이지스원의 스파이원 레이더는요, 한 면당 이 소자가 S밴드 소자인데 이 스파이원 레이더에 탑재되어 있는 이 S밴드 소자가 4,352개예요. 이게 4개잖아요. 해봤자 한 17,000, 8,000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파이원 레이더에 비해 보면 이 사드 레이더는요, 무려 30배 이상 민감한 레이더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가 운영하는 조기 경보 레이더 중에 이제 그린파인 레이더라고 있는데, 이 그린파인 레이더는요, 탄도 미사일 재도립을 이제 만약에 이제 잡아낸다 그랬을 때 RCS, 즉 레이더 크로스 섹션, 레이더 반사 면적 0.02 제곱미터급 표적에 대해서 800km 이하부터 탐지를 할 수 있고 450km 이내에서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그린파인 레이더는. 그런데 이 사드 T5i2 레이더는 동일한 0.02m 제곱급 레이더 반사 면적 표적에 대해서 1000km부터 탐지가 가능하고요. 600km부터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X밴드 레이더의 특성상 표적 추적 오차 역시 그린파인 레이더의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로 아주 정밀합니다. 그리고 탐지 범위는 레이더 안테나 지향각 기준 좌우 60도씩에서 120도 정면이에요. 그리고 이런 대출력 레이더는요, 좀 위험 배제 영역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사드 레이더 근처 가면은 뭐 사람이 타 죽는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았잖아요. 아니면 뭐 머리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런 대출력 레이더에는 그러니까 EMR이라고 해서 일렉트로매그네틱 레디에이션이라고 해서 전자기파 방사 위험 배제 영역이 있어요. 이게 사드가요, 처음에 이제 교토 교가미사키 기지 레이더에 설치가 됐었어요, 아시아에는. 근데 이때 설치 당시에 일본 정부의 배포 자료에 의하면요, 이 EMR 위험 배제 영역은 전파 진행 방향인 좌우 65도, 총 130도 범위 전방 400m 이내, 그 다음에 안테나 정면으로는 100m 이내에서는 인명 출입이 완전히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기 효과 장치는요, 전방 2400m 내 출입이 금지되어 있고요. 경계 감시 지역은 3600m 이내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네. 실제 사드의 요격 성능은 어떤가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이게 값비싼 무기 체계이고 논란이 많이 되었던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실제 능력이 어떠냐, 이게 굉장히 이제 주목이 되는데요. 사드는 앞서 언급했듯이 사거리 3500km 이하의 IRBM, 즉 중거리 탄도 미사일의 재진입 과정에서 요격하도록 설계가 된 장비예요. 개발을 총괄한 MDA, 즉 미국의 미사일 방어군요, 개발된 것부터 IRBM 이하의 미사일을 상대로 최초 대응 후 요격 실패 시 2차 요격 기회까지 보장할 수 있는 성능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사 훈련 과정에서요, 미 해군의 SM-3가 요격에 실패한 표적에 사드가 재차 요격하는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 11월 1일 이 MDA가 남태평양의 웨이크 아일랜드에서 실시한 훈련에서요, 사드와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춘 이지스 함정이 참가했었어요. 당시 참가한 이지스 함은요, USS 존 폴 존스였는데요. 당시 교정 과정을 보면요, 먼저 웨이크 아일랜드 남동 상공에서 C-17A 수송기가 스랄트라는 게 있어요. Short Range Air Launch Target이라고. 이 스랄트라고 알려진 표적을 투하하게 됩니다. 이게 탄도미사일하고 비슷한 효과를 내거든요. 그래서 이를 사드의 레이더인 TPY-2가 추적하고요, 사드로 요격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향에서 실시한 훈련에서 이지스함은 실패했지만 사드는 요격에 성공을 해요. 실제 사드는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12번의 비행시험을 실시합니다. 그 가운데 9번의 요격시험은 전부 성공을 하죠. 반면 동기간 해군용 SM-3가 수차례 요격에 실패합니다. 이거하고 비교하면 사드는 SM-3에 비해서 상당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13년 척 헤글 미 국방장관 취임 이후에요, 미국은 미사일 방어 구도를 전면적으로 조정합니다. 즉 이란과 북한 같은
IRBM급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자체 개발한 국가들을 상대로 사드를 배치하는 방안에 비중을 실은 겁니다. 그래서 괌 방면에도 사드 포대가 전개하게 되죠. 에어로스페이스 코퍼레이션의 주임은 존 실링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러시아나 중국 등은 미사일 방어 체계 돌파가 가능한 극초음속 순항 무기 체계, 그러니까 주로 이제 부스터 글라이더 형식인데, 이런 극초음속 순항 무기 체계를 통해 미사일 방어 체계를 돌파하려 한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드는 조금만 개량이 되어지면 이런 극초음속 순항 무기 체계도 어떻게 보면 방어가 가능하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거죠. 이제 주 목적인 사드 북한 미사일 요격이 가능할까요? 이게 계속해서 이제 중요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사드 북한 미사일 요격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탄도미사일의 비행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정거리 1000에서 2000km급 탄도미사일이요, 최대 사거리로 비행할 때 사드의 요격 가능 범위는 전체 비행 범위의 15% 내외로 추산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1000km급 탄도미사일이라면 고도 40에서 150km의 요격 범위 내에서 150km가량의 거리를 진행하는 셈이죠. 이때 반응 속도가 아주 빠른 사드는요, 2번의 요격 기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 대응 체계가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패트리어트 팩3거든요. 그러니까 이 팩3는 이제 요격 고도가 40km 정도인데, 사드는 보통 40에서 150km 사이니까 팩3에 비해서 좀 넓은 요격 영역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북한이나 이란 같은 경우에 이 요격 영역을 줄이기 위해서 탄도를 조절하는 그런 방안을 여러 차례 시험을 했었어요. 지금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노멀하게 가는 게 아니라 최고로 고각으로 발사해서 궤도 정점을 높이는 방식이 있어요. 이걸 이제 로프트 방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탄도미사일을 이제 저각으로 발사해서 궤도 정점을 최대한 낮추는 방식을 디프레스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북한이나 이란 같은 이 IRBM 가지고 있는 나라가 고각으로 발사하는 로프트 방식이나 저각으로 발사하는 디프레스 방식으로 요격을 피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프트 방식의 경우 비행 거리에 비해서 비행 시간이 긴 만큼 일반적으로 같은 거리를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에 비해서 탐지와 추적은 용이해요. 대신에 이게 로프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가속도로 돌입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요격 가능 고도를 통과하는 거리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즉 요격 범위가 현격하게 제한이 돼요. 게다가 공기 저항으로 인해서 속도가 급격히 변화하는 만큼 요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반대로 디프레스 방식으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은요, 탄도가 줄어드는 만큼 비행 시간 자체가 보다 짧아져서 포착하고 대응에 할당 가능한 시간이 줄어들어요. 또 하나 이제 사드나 SM3 같은 이제 고고도로 올라가는 이런 미사일들은 최저 요격 고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궤도 정점이 100km를 겨우 넘기는 수준의 극단적인 디프레스 탄도를 사용한다면 의도적으로 요격 가능한 고도를 회피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는 시험을 보면요, 2013년 이후에 이 로프트 방식이나 디프레스 방식을 섞어서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요격하기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건데, 그래도요, 사드만을 놓고 봤을 때 이제 팩3에 비해서는 로프트 방식으로 상대할 경우에는 50배, 그 다음에 디프레스 방식을 상대할 경우에도 30배 이상의 유효 요격 시간이 있습니다. 이 사드가 팩3에 비해서. 그래서 보다 팩3에 비해서 효율적인 요격 체계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죠. 참고로 이제 사드하고 계속 비교되는 SM3는요, 궤도의 정점이 높은 로프트 방식을 상대할 때는 보다 효과적이에요. SM3는 유효 고도가 500km 이상이거든요. 근데 최저 요격 고도는 70km거든요. 그래서 디프레스 방식에서는 사드보다 좀 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북한이 여러 발을 한꺼번에 마구 쏘면 어떡하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저렴한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사용할 경우 어떻게 하느냐. 북한이 가지고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한 발에 10억에서 20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사드는 한 발에 120억 원이에요. 한 발에 120억 원.
어떻게 보면 10배 이상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방어용 무기체계는 공격용 무기체계에서 적게는 10배, 많게는 100배까지 돈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마구 쏴대는 이 탄도미사일을 값비싼 사드로 전부 요격할 수 없다는 게 이제 언론이나 혹은 사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제기했던 그런 문제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걸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 북한이요, 노동이나 무수단 계열 탄도미사일을 수백 발씩 발사이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북한은요, 실제 이제 노동이나 무수단 계열 탄도미사일을 각각 한 200~300발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서방 측 군사 관계자들이 이제 예측하고 있어요. 미 국방부가 발행한 의회 보고서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보고서에 보면요,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은 이 정도 숫자가 되지만 북한이 보유한 TEL, 즉 이동식 발사 차량은 50대 미만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각 종별로. 근데 그렇다면 유사시에 북한이 이 50대를 다 사용할 수 있느냐? 이 50대 역시 전쟁 초기에 한미연합군의 선제 타격에 상당 부분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쟁 개시 이후 한미의 탄도미사일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동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이 실제로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의 숫자는요, 10발 정도일 것으로 이제 추정이 돼요.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 발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은 한 10발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런 게 현실적인 생각이거든요. 사실 이게 단일 표적에 대해서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쏘는 건요, 언뜻 생각하면 공격의 치명성을 향상시킨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이거는 바꿔 말하면 오히려 타격 가능한 표적의 숫자를 제한하거든요.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이 있으면 이거 여러 가지 타겟에, 여러 타겟에 쏴야지, 이걸 단일 타겟에 쏘는 건 그렇게 남는 장사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사실 탄도미사일이 뭐 10에서 20억 원 한 발에, 이거 사실 싼 거 아니에요, 사실. 이게 방사포에 비하면 훨씬 비싸요. 예를 들어서 그 비싸다는 미제 MLRS의 방사포 로켓 한 발 가격이 3,5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이거보다도 한 서너 배 비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미제가 이 정도인데 북한이 만든 건 훨씬 더 저렴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방사포에 비해서도 비싸기 때문에 이게 탄도미사일은 한 지점에 마구 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북한이 저고도로 가는 대구경 방사포에 집착하는 이유도 아마 이거일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요, 오히려 북한의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가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요, 뭐 SM-3는 조금 그렇지만 사드, 특히 사드는요, 복수의 IRBM급 탄도미사일을 동시 요격하는 시험을 통과한 세계 유일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슷한 요격 시험을 실시한 사례는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없어요. 그마저도 러시아는 구체적 내용을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의 동시다발 탄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사드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드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잖아요. 네, 사드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죠. 여기서부터 아마 굉장히 재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머리가 아픈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주한미군의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면서 논란이 시작됐죠. 이 사드의 방어 면적은요, 최대 반경 2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성주에 배치될 경우에 평택하고 군산, 그 다음에 육해 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그 다음에 핵심적인 전략 항구인 평택항과 부산항 등을 모두 커버할 수 있어요. 다만 핵심적인 수도권을 방어할 수는 없어요. 이 사드 배치 당시에요, 수도권의 거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북한의 공격 수단이 사거리 300에서 500km급 탄도미사일로 제한된다는 현실을 반영한 겁니다. 북한이 수도권을 공격하려면 IRBM보다는 단거리 탄도탄을 많이 발사할 거다, 이런 생각 때문이에요. 이 북한의 스커드나 기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데는요, 사실 사드보다는 패트리어트 체계를 좀 많이 배치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국방부는 사드 배치를 통해서 얻어진 여유를 활용해서 패트리어트 팩3 포대를 수도권에 추가 배치하기로 했고요. 실제 2020년 1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있었던 패트리어트 포대를 북악산에 배치합니다. 무엇보다도요, 성주는 북한이 배치 중인 KN-09 300mm 방사포 사거리 밖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KN-09의 최대 사거리가 한 200km 정도 되거든요.
한국군이 굉장한 딜레마가 뭐냐면은 예전에는 북한군이 240mm짜리 방사포가 주력이었거든. 이게 사거리가 6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상정해서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를 충남에 배치했었는데 북한이 300mm짜리 배치하니까 이게 사거리 안에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딜레마고요. 2019년에는 북한이 열병식하면서 400mm 신형 방사포하고 KN-25 600mm 방사포를 공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사포들이 사거리가 400km가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이 성주에 사드를 배치한 그 의미가 지금 많이 약해지긴 했어요. 사실 이 새로운 신형 북한의 장거리 방사포 때문에. 아무튼요, 한국군의 현용 방공 체계로는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에 대한 다수의 방사포 공격을 방어할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파괴될 경우에 사드 레이더가 이게 임무를 대신해야 되는데 지금 사드도 대부분 북한의 대구형 방사포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단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대구형 방사포에 대한 구체적 대응이 시급해요. 요건 제가 말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드가 일본과 미국 방어용이다라는 얘기도. 네, 이게 사드 배치에 관련해서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기했던 내용이죠. 사드가 일본과 괌주 등 미군의 보호용이다. 혹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날아가는 탄도미사일 요격용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거는요, 뭐냐면 미사일 요격 체계의 면면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온 오해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사드가 아닌 폴란드나 루마니아에다가 배치한 지상 이제 이지스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지스 어시어라고. 이거를 이제 만약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건설했다면 사드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충분히 타당하죠. 이 이지스 어시어가 뭐냐면 이제 이지스 어시어가 이지스 함에 쓰이는 스파이1 DV 레이더 있잖아요. 요거하고 SM-3 요격미사일 구성된 지상 배치형 이지스 시스템이에요. 이란에서 발사된 중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유럽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2015년 미국이 루마니아에 건설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게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지스 어시어하고 SM-3 블록 2 요격미사일을 활용하는 시스템이 있다. 우리나라 이게 건설이 됐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미국 본토로 날아가는 ICBM이나 일본이나 괌으로 날아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도 중광 궤도에서 요격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SM-3 블록 2A의 유효고도, 그러니까 이게 SM-3 블록 2A가 SM-3 시리즈 중에서 최신 시리즈거든. 이 미사일은요, 유효고도가 1200km예요. 그리고 사정거리는 무려 2500km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ICBM이나 혹은 괌으로 날아가는 이런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중간에서 요격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사거리고, 이 정도 유효고도면. 그런데 사드는요, 종말 고고도 구역 방어라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의 마지막 비행 단계의 표적을 요격하도록 개발했어요. 그래서 요격고도가 얼마? 150km예요, 최대. 그러니까 요격고도가 최대 150km인데 중국에서 미국으로 날아가는 ICBM은커녕 북한에서 일본과 괌으로 날아가는 노동이나 대포동 미사일도 중간에서 요격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이제 사드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이 사드를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조기 경보용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사드의 AN-T5Y2 레이더는요,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이제 포워드 베이스 모드하고 그 다음에 터미널 모드가 있는데, 포워드 베이스 모드, 즉 전진 배치 모드 같은 경우에는 크기 1제곱미터 이상의 표적에 대해서 최대 2300km까지 탐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탄도미사일 요격 과정에서 절실히 필요한 초기 발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죠. 그런데요, 국내에 배치된 사드 포대의 경우는요, 터미널 모드만 사용돼요. 즉 종말 단계 모드로서 대한민국 영토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요격에만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조기 경보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이 모드는. 현재 미국은요, 일본 북부 아오모리현 스가로시의 샤리키 기지하고 일본 중부 교토의 교가미사키 기지에 포워드 베이스 모드로 사드용 레이더를 전개한 상태예요, 이미.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미국으로 향하는 북한과 중국 탄도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성주에 배치된 사드를 활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정확한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논란됐던 게 네. 사드는 주한미군만 보호한다. 네,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것도 역시 사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했던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사드가 한국의 핵심 자산인 수도권이 아닌 주로 미군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후방에 배치되었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사드의 성주 배치는요, 현실적으로 수도권 방어에는 패트리어트 팩3가 보다 합리적이라는 이런 의견도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한국 정부의 어떻게 보면 그런 선택이었다. 이거를 수도권에 배치하면 또 중국하고 더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이런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거든, 사실. 고난 어린 선택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사드의 추가 배치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뭐 이 부분은 워낙 정치적인 거니까 뭐 제가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고, 다만 설령 사드가 주한미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배치된다고 해도요, 여기에는 분명한 타당성이 있긴 합니다. 여러분,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면요, 북한은 전략 무기로 뭘 할까요, 여러분들? 수도권을 막 그냥 탄도미사일을 수도권에 마구 재서 수도권을 완전히 작살낸다. 여러분, 이럴 것 같나요? 솔직하게 전략 무기로 뭐 한두 발은 날아올 수 있겠죠. 몇 발 정도는 날아올 수 있겠죠. 하지만 북한이 만약에 전쟁을 일으킨다면 북한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략 무기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주한미군을 핵심적으로 타격해야 됩니다. 북한 입장에서. 왜냐? 첫 번째, 전쟁 초기에 주한미군 사상자가 늘어나면요, 미국 내에서 반전 여론이 커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미군 증원 병력 파견을 가로막을 수 있는 정치적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 뭐냐? 미군이 저기 일본에서건 어디서 이제 증파돼 우리나라로 와요. 그러면 그 많은 물자가 다 비행기로 올 수 없잖아. 뭐로 오겠어요? 배로 오겠죠. 그렇죠? 그럼 배로 실어 와서 우리나라에다가 물자나 병력을 뿌려 놓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대규모 항구가 필요하잖아요. 우리나라 대규모 항구 제일 큰 데가 어디예요? 부산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다 쏘는 거예요. 여기 항구에다가. 왜? 항구를 작살내야지 미군이 와서 여기다 물자고 병력을 하역 못하니까. 또 하나, 북한이 비대칭 전력인 이런 탄도미사일을 고도화시키는 이유는요, 미 본토에 대한 타격수단 확보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가 뭐냐? 일본과 괌의 미군이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갖고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어디다 쏘냐? 괌하고 일본에 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그 사정거리 1200km 이상의 노동, 대포동, 그리고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무수단 탄도미사일을 개발 배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바꿔 말하면 뭐냐? 유사시에 한미 동맹에 의한 연합작전이 수월해져야지 우리는 조기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드가 후방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중요 군사 거점에 대한 방어력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주요 이제 항만 시설 같은 것도 보호할 수 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긴 주한미군 패트리어트 전력이 수도권에 또 배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수도권 남부에도 미군 시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도권과 함께 이런 시설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제압하고 우리가 한미연합전력이 북한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것은 납득이 가는 얘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봤을 때. 물론 심정적으로 봤을 땐 불안하죠. 저도 불안해요, 사실 그건.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셨지만 네. 중국은 왜 사드 갖고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사드 때문에 뭐 한한령 내렸다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사드가 배치되자 중국은 굉장히 여러 가지 수단으로서 경제보복을 단행했어요. 그리고 이 제재는 아직까지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한국이 미국의 MD, 즉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참가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사드가 우리나라에 배치됐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죠, 중국은. 그리고 향후 사드가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조기 경보 및 중간 요격에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서 말했잖아요. 우리나라에 배치된 사드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어요. 왜냐면 터미널 모드니까.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조기 경보에 적합하지 않은데, 근데 모드가 두 가지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지. 터미널 모드긴 한데 지금 이거 언제든지 포워드 베이스 모드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바꾸는 데는 한 하루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모드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욱이 미국이 사드 ER 프로그램을 진행하니까 중국은 더욱 노골적으로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겁니다.
사드 ER 프로그램이 뭔가요? 2015년 사드를 개발하는 미국 록히드 마틴은요, MDA, 즉 미사일 방위청에 사드 ER이란 개량형 모델을 제안합니다. 이 사드 ER은요, 미 해군의 3단 로켓 추진체를 가진 SM-3에 대응한 사거리 연장형이에요. 그러니까 ER, Extended Range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간단히 현재 사드가 1단 로켓만 사용하거든요. 이것을 2단 로켓으로 개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 ER은요, 기존의 사드의 로켓 모터 지름이 37cm였는데 이거를 53cm의 로켓 모터로 교체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2단으로 하게 되면 현재 150km의 요격고도를 450km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격고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방어 면적 역시 기존 최대 반경 200km에서 600km로 늘어나요. 이렇게 되면 이걸 면적으로 계산하면요, 방어 면적이 무려 9배에서 12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제가 SM-3 얘기 계속했었잖아요. 이게 SM-3가 사실 미국 해군하고 일본이 공동 개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SM-3 블록 1B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중간 비행 코스에서 요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이 사드 ER이 개발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사실 이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 확장 자체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중국하고 러시아가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스터 글라이드 같은 거. 일단 이 활강형 극초음속 미사일의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영상을 예전에 한번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 극초음속 활강체 대응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 탄두가 분리되기 이전에 발사 초기 단계 및 중간 비행 궤도에서 요격을 수행하는 거예요. 탄두 분리되기 전에.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사드의 비행 궤도가 높을수록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록히드 마틴은 기존 사드보다 요격 고도가 3배나 높은 사드 ER 개발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드 ER이 개발이 되어서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날아가는 ICBM 요격에는 이건 무리가 있어요. 이건 무리가 있지만 북한에서 일본과 괌으로 날아가는 탄도미사일 혹은 중국에서 일본으로 날아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중간 궤도에서 요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뭐냐? 중국이 상정한 대일, 대미 전략에 큰 방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심지어 향후 사드의 성능 개선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ICBM 요격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사드는 앞으로 다단계 발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의심하는 거예요. 분명히 쟤네들 저런 방향으로 미국 애들이 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화근의 근원을 제거하고자 사드 배치 자체에 반발하고 있는 거죠. 사드로 핵무기도 막을 수 있나요? 사실 이번 사드 시리즈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군사 전문가들은요, 사드가 한국 방어에 기여할 수 있는 최대 효과는 고고도 EMP 핵무기 방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북한이 한국과 전쟁을 하게 되면은 북한이 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있죠. 첫 번째, 휴전선에다 큰 구멍을 내기 위해서 휴전선에다가 이제 핵을 떨어뜨린다. 그리고 이제 서울 시내에다가 이제 핵을 탁 떨어뜨린다는 얘기지. 근데 여러분, 이 시나리오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왜냐면 휴전선에다 핵을 떨어뜨리면 거기가 이제 방사능 지역이 되는데 북한군이 여기를 뚫고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군 공격까지 막히게 되니까 이건 조금 좀 이상한 시나리오고. 두 번째, 한국이 가장 우리가 공포스러운 거 이제 서울 한복판에다 이제 핵무기 탁 그냥 수도권에다 떨어뜨린다. 그래서 완전히 쓸어버린다는 얘기지. 근데 여러분, 전쟁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전쟁의 목적은 돈이에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을, 북한 입장에서는 되도록 수도권을 온전하게 접수해야 돼요. 걔네 입장에선. 만약에 수도권을 초토화시키고 북한이 점령을 했어. 무슨 실익이 있어, 걔네들한테. 근데 모르지 뭐. 워낙 또들이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 두 가지 시나리오는 조금 좀 현실성이 조금 낮아요. 그런데 북한이 진정으로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100km 고도에서 핵무기를 폭발시킴으로 해서 그동안 한국이 축적해온 경제 기반과 무기 체계를 단번에 고철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핵무기가 지상에서 80km 이상의 우주에서 폭발할 경우에
핵무기에 의한 방사선이나 낙진의 지상 피해는 거의 무시해도 좋을 수준이에요. 그렇지만 핵무기가 폭발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3.5%는요, 감마선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감마선이 지구 자기장을 흔들 경우에 엄청난 EMP, 즉 전자기 펄스가 발생해요. 그리고 이 전자기 펄스는 지구상에 위치한 여러 전자기기에 엄청난 악영향을 줍니다.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서 한국원자력연구소 전문가들이요, 북한이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100킬로톤급 핵무기를 상공 100km 고고도에서 폭발시키는 시뮬레이션을 한번 수행해 본 적이 있어요. 그 결과 폭발점을 중심으로 반경 170km까지 전자기 펄스, 즉 EMP의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요, 특히 폭발 반경 100km 범위 안의 모든 통상적인 전자장비는 완전히 파괴되거나 심각한 고장을 일으킨다는 그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이 대전 지역 부근 고고도에서 핵무기를 터뜨릴 경우 자신들은 피해 없이 한국의 군사자산 대부분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드의 최대 요격고도가 150km라고 했잖아요. 근데 100km에 터져서 이런 결과였거든. 그러니까 150km도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150km에서 사드가 요격에 성공한다면 EMP에 의한 피해를 어떻게든 최소화할 수는 있죠. 그런데 작년에 여러분들, 작년에 발표된 또 다른 시뮬레이션 결과는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ADD 국방과학연구소 연구팀은요,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종합학술대회에서 다음과 같은 제목의 발표를 합니다. 고고도 EMP의 저궤도 위성 전자파 영향성 고찰이란 이런 제목의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고도 핵무기를 사용하는 목적은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지상 무기 체계와 인프라 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연구팀에 따르면요, 지상에서 고도 60에서 70km 높이에서 핵무기가 폭발할 경우 한반도 남한 영역이요, 고고도 전자기 펄스 영향 반경에 들어오게 되고요. 이건 아까 원자력 연구소하고 비슷한 결과죠. 그 다음에 더욱이 수소폭탄과 같은 강력한 핵무기가 고도 400km에서 폭발할 경우에는 심지어 미국의 서쪽도 이 영향 반경 안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아울러서 전력 통신망 파괴에 따라서 위성체 통제권도 상실된다고 연구팀이 분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고도 핵 EMP탄은 지상 시스템 파괴가 가능한 강력한 수단이며 위성체에 미치는 영향을 부수적인 영향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얘기했어요. 더욱이 여러분들, 북한이 지난 2017년 9월에 6차 핵실험 직전에 뭐라고 얘기했냐? 수소탄 탄두라고 주장하는 물체 사진 3장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수소탄은 전략적 목적에 따라 고공에서 폭발시켜 광대한 지역에 대한 초강력 EMP 공격까지 가할 수 있는 다기능화된 열핵 전투부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EMP의 위협을 부각시킨 거죠. 현재 우리 군 당국과 ADD 등은요, 북한의 핵 EMP 공격에 대한 방호 기술과 함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EMP탄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북한에 이런 EMP 공격에 적합한 미사일이 있나요? 예, 그러니까 2016년에 북한이 이제 선보인 미사일 중에 하나가 이제 무수단이에요. 근데 이 무수단은 이런 EMP 공격을 할 수 있는 최적의 탄도미사일로 평가를 받습니다. 무수단은 사정거리가 4,000km인 IRBM이에요. 중거리 탄도탄인데, 발사 당시 사거리가, 그러니까 이때 이제 발사 당시 사거리가 400km 정도에 불과했는데, 무려 1000km 고도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고각으로 한 거예요. 로프트였지.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 탄도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해서 궤도 정점을 최대한 높임으로써 표적의 하강 돌입 각도와 속도를 최대한 높여 대응 시간을 줄이는 로프트 공격 패턴에 해당이 됩니다. 전문가들은요, 무수단의 탄도 중량이 650kg에 불과하지만 연료량을 죽이는 방식으로 탄도 중량을 1톤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되면요, 이 무수단은요, 한국 영토에 대한 고고도 핵무기 공격용으로 가장 효과적인 무기 체계가 됩니다. 더욱이 우리가 보유한 패트리어트 팩3는 최고 속도가 마하 5예요. 근데 이 무수단이 이제 고각으로 갔다가 떨어질 때 종말 단계에서 무수단의 속도가 마하 10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마하 5인 패트리어트 체계로는 조금 요격하기가 좀 곤란해요. 근데 사드는
일단 마하 7 이상의 속도를 가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마하 8.5까지 나오거든요. 그 실제 2012년 요격 시험에서 사드는 당시 마하 14급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드는 북한의 무수단을 방어할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러면 사드가 효과가 있다는 말인가요? 없다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종합해보면 확실히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어요. 보통 이제 핵폭발의 영향에 대한 고도 기준점을 대충 한 33km, 고도 33km에서 나눠요. 그러니까 이 33km 고도에서 예를 들어서 50킬로톤 정도의 핵무기가 폭발해도 지상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어요. 그리고 고도 33km 이하에서 폭발하면 이때부터 지상에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특히 핵폭발의 최적 고도인 지상 2km 내에서는요, 만약에 핵폭발이 폭발하면 폭풍과 열 복사 피해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 핵폭발하면 이제 방사능 버섯구름 오르잖아. 이 구름에 지상의 오물과 파편들이 많이 흡수돼서 방사능 낙진의 독성으로 넓은 범위까지 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거든요. 이건 최악이죠. 따라서 요격 고도가 150km로 높은 사드는요, 확실히 핵무기에 의한 인명피해를 최소한으로 억제시킬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EMP죠. 그러니까 사드와 같은 요격책으로 EMP 피해까지 막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EMP에 대한 별도의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EMP에 대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뭔가요? 이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사드의 배치는 전술적인 면에서는 성공적이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포괄한 전략적인 면에서는 너무나 부담이 큰 선택이라고 우려를 했었습니다. 중국이 현실적으로 경제 보복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사드 배치에 대한 비용 문제까지 복잡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요, 여러분들, 이미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이라는 현실적인 위협 때문에 사드가 배치가 되었죠. 그리고 논란이 어떻든 간에 사드가 배치된 만큼 이왕 배치된 사드를요, 우리나라 방어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도 놀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도 뭘 개발했냐면 LSM이라는 걸 개발하고 있는데, 이 한국판 사드예요. 쉽게 말해서 이 한국판 사드인 한국형 LSM의 개발에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사드의 개념과 이런 성능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드는요, 비용이나 정치적 문제 등이 워낙 복잡하게 얽힌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비슷한 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다행스럽게도 올 2월에 LSM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죠. 비록 그 사드의 능력에는 아직 미치지 못해요. 하지만 LSM은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구현을 위한 핵심 요격 미사일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고도 50에서 60km에서 비행을 할 때 요격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이 LSM이 전력화가 되면 고도 40에서 150km의 상층부를 방어하는 사드, 그 다음에 15에서 40km 하층부를 담당하는 패트리어트 팩3, 그 다음에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철매2와 함께 다층적인 방어체계 구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게, 제가 앞에서 이제 사드 반대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쭉 정리해봤잖아요. 이 사드 배치의 여러 논란에 대해서도요, 필터링을 통한 냉정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뭐 사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울 때는요, 심지어 연예인도 사드 무용론에 대해서 얘기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정도 필터링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요, 미국의 핵 무산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사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요, 오히려 사드를 배치하지 않고 주한미군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보복 공격의 위험에 노출되게 놔둠으로써 적어도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을 방지하고 한반도의 현상을 유지하여 평화를 지키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핵 우산이 보장되는 만큼 굳이 사드를 배치해야 하나, 결과적으로 사드 배치는 영내 불안만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전. 왜냐? 여기서 근본적으로 핵 우산이라는 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핵 우산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핵 우산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핵을 얻어맞으면 대신 미국이 핵으로 보복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북한은요,
화성 ICBM 시리즈를 연달아 개발 성공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현재 갖춘 상태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만약에요, 북한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핵 공격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당연히 미국도 뭐예요? 북한의 ICBM이건 뭐건, 뭐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하건, 괌에서 뭘 동원하건, 뭐 SLBM을 뭐 쏘건, 뭐 어떻게 하건 간에 북한에 대한 핵 공격을 하겠죠. 북한에다 이제 핵을 날릴 텐데, 그런데요,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요, 자기네가 미국한테 핵 공격을 당하면 얘네라고 미국한테 핵을 안 날릴까요? 전 100% 날린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다시 미국 입장을 봐야 돼요.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핵 보복 해주고 같이 핵 공격 받아요. 이렇게 되면. 왜? 북한은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ICBM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이 미사일 방어망을 잘 갖추어 놓고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단 한 발이라도 자기들 영토에 ICBM이 날라온 걸 감수하고 우리를 위해 핵 버튼을 눌러줄 거냐. 동맹국 간의 굳건한 약속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핵무기라면 얘기가 좀 달라지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국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약속이니까 대신 핵을 날려줘야지. 핵 뭐 몇 발 ICBM 날라와도 막을 수 있으니까 핵 눌러줘야 이럴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미국이라면 협상을 먼저 생각해 볼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도 계시죠. 상호 확증 파괴니까, 핵무기란 건 상호 확증 파괴니까 서로 공멸하는 거니까 북한 안 쏠 거다. 여러분, 북한 예측이 가능하십니까? 지금까지 뭐 전문가들이 북한에 대해서 예측해 맞은 적 있었나요? 별로 없었거든요. 저는 북한이 예측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고민 때문에 핵 우산도 우리가 100% 믿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최소한 적의 핵무기를 방어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도 상응하는 무기 체계를 갖추어야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국제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서 이건 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적어도 그럴 능력이 있냐 없느냐 하는 것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도대체 왜 따져봐야 될까요?